자, 2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이제 요번 차 시에서 유럽의 영화의 역사, 요걸 좀 이해하시는데, 먼저 전제로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독일의 표현주의 미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요거를 어, 이 표현주의 미술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 낯서시잖아요. 근데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쭉 수업을 들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표현주의 미술이라는 건 뭐냐면 미술이라는 거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꼭 사진 같죠. 근데 사진이 아니고요. 그림이에요. 척 클로스라는 미국의 극사실주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요런 그림을 보시면은 어렵지 않죠. 요거는 요런 그림을 보시면 야, 얼마나 진짜같이 그렸냐, 그림이. 와,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리냐 이러면서 진짜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냥 보이는 거를, 눈에 보이는 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옮겨서 그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거를 그대로 재현했다는 거 말고는 가치가 없죠. 이런 미술은.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사실주의 미술이라고 그러죠. 사실주의, 리얼리즘. 그런데 오늘날 미술은 점점 이런 사실주의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일리아 레핀이라는 러시아의 또 유명한 사실주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어, 이 사람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적이지만 또 보면은 그냥 아까 그 그림 같지가 않죠. 그냥 사진 같진 않죠. 아, 이거 그림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 일리아 레핀 같은 사람은 워낙 이제 유명한 화가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전시회를 한번 했었어요. 대규모 전시회를 했는데요. 제가 직접 이제 전시장에 가서 이 그림을 보니까 좀 그림 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 그림을 눈으로 보고 아,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는 못 그리겠다. 그러고 이제 일찌감치 화가가 되는 거를 이제 포기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가까이서 이 사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되게 사실적인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막 붓으로 툭툭툭툭 찍어 발랐어요. 근데 아까 그 그림에 비해서는 뭔가 이 그림은 좀 그 작가만의 개성이라든가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 그림 그린 작가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나 표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대전에서 전시회 중인 고흐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네덜란드의 인상파 화가잖아요. 이 사람 자화상을 보면 이제 이 그림을 보면 그 사실적인 그 느낌도 있지만은 점점 이제 어떤 음,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작가의 개성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주관적인 표현이 점점 중시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그림의 흐름이 이렇게 점점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1800년대 말 또 1900년대 초에 유행을 했던 인상파 화가들이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뭉크라는 사람이 그린 이 절규라는 그림을 보면 이제 이때부터는 어,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 어떤 보이는 거를 그대로 옮기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이 화가가 느낀 어떤 주관적인 기분이나 느낌이나 그런 내면적인 것들을 그림에다가 표현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아마 제목이 불안이라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보면은 이
화가가 느끼는, 실제로 이 뭉크라는 사람이 정신병을 앓기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본인이 느끼는 그 불안한 마음 같은 게 정말 잘 생생하게 드러나 있죠. 이거를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대로 전달해서 이런 사람의 기분이나 속마음, 심리 상태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은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것보다는 그 속에 있는 그 주관적인 거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이렇게 피카소의 이런 추상 미술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더 이제 추상 미술로 몬드리안인가, 예, 클레라는 사람이 그린 추상 미술 같아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점점 더 어떤 그 내면적인 것들, 이런 심리적인 것들, 이런 쪽으로 점점 집중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맥락들이 있는 거예요. 현대 예술이라는 게 이제 현대 시대로 올수록 사진이나 카메라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주관적으로,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속마음이라든가 그런 기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된 거죠. 그게 영화에서도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독일 표현주의 영화, 1919년에서 1924년 무렵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영화들을, 독일에서 만들어졌던 영화들을 독일 표현주의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징은 영화에서 미술을 강조해요. 이 좀 용어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미장센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화 미술. 미장센 하면은 옛날에 샴푸 이름이 있었는데요. 영화에서 미술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 미장센을 되게 강조를 해서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 같은 복잡한 내용을 주로 이렇게 미술을 통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보면 독일 표현주의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어두운 심리를 강렬한 미술 장치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이 영화의 특징이거든요. 자, 독일 표현주의 미술이에요. 자, 요런 굉장히 좀 색깔도 강하게 쓰고 뭔가 표현들이 거칠고 막 약간 깨지고 있는 이런 분열된 이런 느낌들을 표현했던 게 독일 표현주의 미술인데요. 이런 그 당시에 이 시대에 유행하던 이 미술이 그대로 영화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배경들에 미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보통 영화에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영화는 되게 사실적인 매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게 그림인지 영화인지 헷갈릴 정도의 이런 표현들을 막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1919년 무렵이 언제냐면요. 미국,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해요. 전쟁에서 진 다음에,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 쪽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기 전쟁 범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교역을 끊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영화를 뭘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로 미국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던 시대잖아요. 이때 이제 기억해 보시면은 이때가 뭐 막 채플린 나오고 그 일본 그 헐리우드 영화들이 막 번성하던 시기거든요. 무성 영화들, 수많은 미국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가 이때부터 많았대요. 그런데 미국 영화를 더 이상 독일에서 상영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독일 자체적으로 이제 영화들을 막 많이 만들어야 됐던 그런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주로 많이 나온 영화가 프로파간다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대요. 이게 선전 영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만들었어. 배달의 기수. 그래서 텔레비전에서도 우리나라 국군의 활약상을 뭐 보여준다든가 북한이 얼마나 공산당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이런 종류의 영상이나 영화들이 옛날에 많았는데 그런 걸 이제 프로파간다 영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때도 이 독일에서 그 자기네 나라의 애국심을 막 고취시키는 이런 프로파간다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좀 젊은 감독들이 봤을 때는 이런 프로파간다 영화들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새로운 영화를 만들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 새로운 영화는 이 독일의 표현주의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어두운 심리를 강조하는 이런 영화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 이러면서 여러 영화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자, 주요 감독과 작품은 로베르트 비네라는 사람의 뭐 이름은 요거는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이 영화 제목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영화인데요. 예, 이 영화는 최초의 공포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 영화이고요. 그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영화도 되게 어두운 연쇄 살인에 관한 그런 영화지만은 보시면은 그 배우들의 분장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막 메이크업을 되게 심하게 해가지고 막 되게 얼굴에다가 심하게 막 과장해서 분장을 하고 특히 이제 특징이 뭐냐면 배경 미술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경에다가 회화적인 그런 표현들 또 조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강렬하게 사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인간의 뒤틀리고 어두운 그런 인간의 심리 상태, 마음 같은 것들을 표현한 거죠.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같은 시기에 헐리우드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들하고 비교가 많이 되실 거예요.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조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 헐리우드의 별명이 꿈의 공장이라고 뭔가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거기에서는 보여주잖아요. 뭔가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정의가 늘 승리하고 또 신데렐라 같은 뭐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고 낭만적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약간 꿈꾸듯이 현실을 좀 시름을 잊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영화들이 만들어질 때 이 독일에서는 오히려 더 현실보다도 더 강하게 어두운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대비가 됐던 거죠. 그 다음에 FW 무르나우 감독의 노스페라투. 자, 이 영화는 딱 보시면은 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이거든요. 지금 세 편의 영화를 소개해 드리는데 이 세 편 다 그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좀 알고 계시면 좋은 영화인데요. 이 노스페라투라는 영화는 어, 노스페라투가 흡혈귀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뱀파이어. 드라큘라 아시죠? 드라큘라. 그 드라큘라라는 그 영화가 원래 원작이 소설이거든요. 브람 스토커라는 사람이 쓴 드라큘라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그 드라큘라라는 소설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피를 빠는 그런 흡혈귀의 이야기고요. 서양에서는 우리나라 구미호처럼 아주 유명한 그런 공포 이야기의 이제 단골 소재잖아요. 그런데 이 노스페라투라는 영화는 그 드라큘라 소설의 원작
저작권을 사지 못했대요. 판권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만드는 바람에 영화를 그 이야기하고 유사한 영화를 만드는 바람에 나중에 표절로 뭐 거기 벌금도 물고 그랬던 영화이지만 영화 역사상 최초의 흡혈귀 영화이고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영화로 꼽혀요. 그래서 최근에 예, 요게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 개봉했던 영화예요. 노스페라투라는 영화가 이제 리메이크가 됐어요. 최근도. 이게 몇 번 리메이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뛰어난 영화이거든요. 그 다음 영화는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예요. 1927년에 나온 또 기념비적인 영화죠. 1927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여기에 보면 로버트가 등장을 하고 뭐 하늘을 나는 막 자동차들이 나오고 이게 좀 현실감이 느껴지시나요? 1927년이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인데 이때 독일에서는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스는 최초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영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화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 차례 이제 오마주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또 이게 올해 개봉한 영화인데요. 대부를 만들었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에 의해서 메갈로폴리스라는 영화로 또 오마주 되기도 했어요. 이 메트로폴리스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저도 이번에 수업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상록수라는 소설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심훈이라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심훈이라는 작가가 쓴 상록수라는 소설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심훈이라는 사람이 1929년에 이 메트로폴리스를 보고 조선일보에다가 이렇게 쓴 글이에요. 메트로폴리스 그때 이제 외래어 표기법이 그때는 이런 식이었나 봐요. 그리고 프리츠 랑그의 역작. 그래서 쭉 이렇게 신문에다가 글을 기고했는데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단한 영화다. 이렇게 글을 쓸 정도로 그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유명한 영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소비에트 몽타주 영화인데요. 1924년에서 1930년 사이에 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독일 표현주의 영화는 1919년에서 1924년까지 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직후부터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을 소비에트 몽타주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몽타주라는 건 조립하다라는 뜻이에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진범이 잡혔다고 해서 그때 뉴스에서 큰 화제가 됐죠. 예, 오른쪽이 그 당시에 1980년대에 화성에서 벌어졌던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의 몽타주이고 또 왼쪽에 이 사진이 실제 진범이었던 이춘재라는 사람의 실제 사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언뜻 보면 좀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 몽타주라는 거는 왜 이런 현상 수배범들의 전단을 우리가 흔히 몽타주라고 그러는데 왜 몽타주라고 그러냐면 이런 현상 수배범의 얼굴을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예를 들면
목격자한테 눈매 있잖아요. 사람의 눈매만 모아놓은 수많은 스타일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매를 쫙 보여주면서 그 범인의 눈매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눈매가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요 눈매를 딱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코 모양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코 모양을 쫙 또 보여줘요. 그래서 코 모양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뭐 입은 이렇습니다. 얼굴형은 이렇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다 해서 조립을 하는 거,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범인의 몽타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가 돼서 이 몽타주란 말이 이제 범인의 얼굴을 이렇게 현상 수배범의 전단에 사용하는 그 얼굴을 만드는 걸 몽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영화에서도 사용이 돼요. 영화에서 넘어오게 되면 영화에서 영상을 구성을 할 때 하나의 그 장면이 아니고요. 장면을 샷과 샷들을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장면을 구성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를 몽타주 기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선생님들이 좀, 어,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첫 장면에 눈이 막 내리고 있는, 창밖에서 눈이 막 내리고 있는데, 이제 그 주인공이 앉아 있어요. 그 집안에 앉아 있고 창밖에는 눈이 막 내리고 있어요. 두 번째 장면에는 마당에 꽃이 활짝 피어 있는 장면에서 물끄러미 이제 주인공이 앉아서 차를 마시는 장면이에요. 세 번째 장면은 맑은 그 날 막 매미 소리가 막 들리면서 마당에서 주인공이 걸어 다니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번째 장면은 음, 단풍잎이 막 떨어지고 은행나무 잎이 막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네 개의 장면을 나란히 보여줬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뭘 연상하실 수 있어요? 그냥 네 개의 각각의 장면을 보여줬다 말고 그게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발생을 시키죠. 그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각각 개개의 장면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의 조립이 돼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영화 기법, 이거를 몽타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몽타주 그릴 때랑 비슷한 거죠. 조각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러시아 영화들이 이런 기법들을 연구하고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쇼트, 쇼트를 연결하거나 충돌하여 다양한 의미를 발생시키는 영상 연출 기법을 연구를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이런 거예요. 쿨레쇼프라는 그 유명한 영화과 교수가 있었는데요. 쿨레쇼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이 무표정한 남자 얼굴 사이에다가 뭘 끼워 넣느냐에 따라서 이 무표정한 남자의 얼굴을 관객들이 각각 다르게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표정을. 그러니까 자, 이 모주킨이라는 배우의 무표정한 얼굴에다가 그 다음 장면에 스프를 장면을 끼워주고 또 이 무표정한 얼굴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표정입니까?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표정이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이 똑같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 사이에 어린 여자의 관에 누워있는 모습과 이 표정을 또 붙여놨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배우의 표정은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남자의 표정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똑같은 영상 사이에 굉장히 요염하게 누워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남자는 흑심을 품고 있는 욕망에 사로잡힌 표정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의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장면을 이어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시 파생이 된다는 거를 입증을 한 거죠. 자,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가지고 일단 2차 시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고 3차 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